길을 잘못 들었나 본데. 어머님, 차 오래 타서 답답하시죠? 잠깐 내려서 숨 좀 고르세요. 인적이 드문 비포장도로길.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의 권유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잘 못 들어온 모양이구나. 이런 곳에 숙소가 있을 리 없었죠. 네, 아무래도 돌아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차 돌려서 바로 올게요. 그리고는 빠른 속도로 사라진 차. 당황한 듯 손을 뻗던 할머니는 차가 사라지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대체 이 할머니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의 인물 및 목소리는 AI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포장도로를 벗어나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정수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큰며느리가 앉아 있었죠. 차 안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갑자기 멈추더니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음성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정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핸들을 쥔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지게 솟아올랐습니다. 이상하네.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정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큰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는 길 아니야? 그냥 좀 더 가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압박하는 듯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창밖을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긴 왜 이렇게 인적이 없냐? 할머니의 물음에 큰 며느리가 재빨리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기 좋잖아요, 어머님. 바람 쐬러 나오는 거라 공기 좋은 데로 찾았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옆에 놓인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큰 며느리의 눈이 그 모습을 힐끔 확인하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포장도로가 끝나고 울퉁불퉁한 길이 시작됐습니다. 차 바퀴가 자갈을 튕겨내며 드르륵 소리를 냈어요.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입고 있던 외투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차 안이 답답하시죠? 잠깐 내려서 숨 좀 고르세요. 큰 며느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표정에는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정수가 먼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천천히 내리세요, 어머니. 평소보다 훨씬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불길하게 느껴졌죠.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수는 트렁크 쪽으로 가는 척하며 뒷좌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방을 차 안쪽으로 슬쩍 밀어 넣었어요. 그 안에는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었고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어요. 멀리 산 능선만 검게 떠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죠. 여긴 길이 맞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수가 차 문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돌아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차 돌려서 바로 올게요. 그러더니 시동을 세게 밟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가 잠깐만이라고 말하려는 순간 차 문이 닫히고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차가 코너를 돌며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10초가 지나고 30초가 지났습니다. 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같은 방향을 2번, 3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할머니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 넣어뒀던 휴대폰이 차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걸 깨달았죠.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해는 이미 산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고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이 돋는 정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정수야. 산에서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정수야.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혹시나 했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된 거라는 것을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작은 위치 추적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손끝으로 그것을 확인하자 조금 안도가 됐습니다. 그래.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할머니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공포가 서서히 밀려들기 시작했죠. 7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두려움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긴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과 돌멩이들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그것들을 이용해 바람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무 토막에 등을 기대고 앉으니 조금은 나았어요. 손이 떨려서 외투 지퍼를 제대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 끝에 겨우 지퍼를 목까지 올렸어요.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손이 말을 듣지 않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새삼 느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했고 관절이 시큰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외투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작은 위치 추적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보니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다행이네. 잘 작동하네.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이 작은 기계가 지금 할머니를 지켜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자 작은 캔디 몇 개가 만져졌습니다. 할머니는 캔디를 꺼내 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졸음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졸면 안 됐죠. 할머니는 캔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떠난 게 해질 무렵이었으니 지금쯤이면 변호사에게 신호가 갔을 거였어요. 변호사와 미리 약속했던 대로 위치 공유가 작동하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쯤 변호사에게 신호가 갔겠지.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어요. 변호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정시목의 법률 문제를 맡아온 사람이었죠.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 시골에서 보던 별하늘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무섭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별들마저도 차갑게 느껴졌죠. 깜깜한 하늘에 박힌 별들이 마치 수없이 많은 눈처럼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길겠어. 할머니의 입에서 한숨 같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산속의 밤은 도시와는 달랐어요. 어둠이 이렇게 짙고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불빛 같은 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벌떡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죠. 자세히 보니 그건 차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착시였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실망하니 더 허탈했습니다. 발밑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발을 움찔했어요.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은 그 작은 벌레마저도 무섭게 느껴졌어요.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갑자기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었죠. 그래도 설마 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어미를 이렇게까지 하겠냐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했는데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아들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이 큰며느리와 통화하던 소리였어요.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루면 충분해. 그 짧은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걸 말하는 거였던 겁니다. 노인을 산속에 버려두면 하루만 지나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큰 며느리의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할머니에게 했던 말이었죠. 어머님 가셔서 편히 쉬실 수 있는 대로 알아봤어요. 그 말을 할 때 큰 며느리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가득했었습니다. 같이 바람 쐬러 여행을 다녀오자면서 얘기하던 그 친절함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을까요? 신호도 잘 안 터지는 산골짜기를, 사람도 없는 인도를 일부러 찾았을 겁니다. 그날 병원에서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할머니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이라고는 아무리 짐작해도 그거밖에 없었죠.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석 달 전 병원이었어요. 복도에는 환자들이 오가고 있었고 휠체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심전도 기계의 B- 소리도 들렸죠.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할머니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치매 위험 단계입니다. 위험이라는 단어가 크게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귀에 그 말만 맴돌았어요. 다른 설명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동도 없이 그저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하게 느껴졌는지 옆에 있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어요. 내가 아직 정시목을 지켜야 하는데. 정시목은 할머니의 외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온 국밥집이었습니다. 3대째 지켜온 가게였죠. 할머니는 그 가게를 제대로 된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위험 단계이지 아직 치매라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잘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당장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셔야 해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위험이라는 단어가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어요. 할머니는 재빨리 결과지를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이 종이를 봐서는 안 됐죠. 진료실을 나와 복도 긴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보호자가 할머니를 힐끔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70평생 큰 병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치매 위험이라니요.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막내 아들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쯤 막내는 정시목에서 한창 바쁠 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죠. 지금 한창 가게 바쁜 시간인데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막내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주방에서 국을 끓이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을 웃게 만들며 국밥을 내오던 모습도 생각났죠. 그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정시목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대학도 가지 않고 어머니 곁에서 가게 일을 배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죠.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가 치매 위험이라는 말을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중에 좀 더 안정되면 그때 말하자. 할머니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부부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에 살아서 한국엔 오지도 않는 애들인데 말해서 뭐 하겠어. 걱정이나 하지. 할머니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미국에 산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한국에 들어온 건 결혼식 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래도 할머니는 큰아들 부부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멀리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진단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할머니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곧바로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20년 넘게 정시목의 법률 업무를 맡아온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변호사님, 시간 되실 때 집으로 좀 오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급했습니다. 변호사도 그걸 눈치챘는지 바로 일정을 잡았어요. 가게가 쉬는 날에 맞춰서 집으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를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차를 한 잔씩 마시고 나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현재 재산 구조를 말씀드리면요. 정시목 본점 건물과 토지가 있고요. 체인점 5곳에 대한 법인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상가 건물 하나, 용인에 아파트 2채가 있으시죠. 현금성 자산도 상당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정시목을 운영하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 부동산에 투자했었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데요. 혹시 걱정되시는 게 있으십니까? 자녀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뭐 좋은 일이라고 미리 알리나요?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이 정시목이 내가 죽더라도 잘 관리가 되게 해주세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지켜온 이 정시목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가족들과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야 다 괜찮죠. 원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위험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신중하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위치 공유 장치 같은 안전장치를 착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 치매 위험 단계라고는 하나 건망증이 심해지시면 혹시 모르니까요. 만일을 대비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되는 세상에 무슨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괜히 이런 거 하면 막내가 걱정해서 안 돼요.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위치는 저에게만 공유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길을 잃기라도 하시면 큰일이니까요. 요즘 치매 환자들 실종 사건도 많잖아요. 할머니는 매일 다니는 길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가게까지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도 변호사가 계속 권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위치 추적기입니다. 외투 안쪽에 달아두시면 돼요. 배터리는 한 달에 한 번만 충전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그 작은 기계를 손에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습니다. 만일을 대비하는 겁니다. 어르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계를 받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할머니는 혼자 앉아 그 위치 추적기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작은 기계를 평소 입는 외투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까? 막내는 자격이 있지만 아직 결혼도 못하고 지내는 것이 혼자 이 정시목을 이끌고 가기엔 버거울 것 같았죠. 그렇다면 큰아들은 어떨까? 아무리 생각해도 큰아들 부부의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영자 할머니의 눈이 떠졌어요. 70이 넘도록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관절이 뻣뻣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에 선 할머니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머리카락 한 올을 쓸어 넘기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참 많이 늙었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젊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현관에 걸린 앞치마를 챙겼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앞치마였죠. 집을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어요.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할머니는 익숙한 길을 걸어 정시목으로 향했습니다. 이 길을 걸은 게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정시목에 도착하자마자 주방에서 나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육수 끓는 냄새였어요. 할머니는 그 냄새를 맡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게, 이 가게에 설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정시목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전부였죠. 할머니는 정시목 간판 아래 서서 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환한 불빛이 간판을 밝혔어요. 정시목이라는 세 글자가 새벽 거리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순간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영자야, 정시목은 사람 마음을 나누는 곳이란다. 외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적 외할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가게 일을 배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겹쳐서 들려왔어요. 영자야, 육수는 정성을 다해서 끓여야 한다. 손님들이 다 알아. 그래서 음식 장사가 어려운 거란다. 영자 할머니의 어머니도 평생을 정시목에서 보내셨습니다. 할머니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이 가게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가게를 물려주셨습니다. 3대째 이어져 온 가게였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로 이어진 정시목이었어요. 그 무게가 영자 할머니의 어깨에 묵직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벌써 와서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봤어요. 간이 딱 맞았습니다. 막내는 이제 할머니만큼이나 육수 맛을 잘 냈어요. 그만큼 막내 아들이 정시목에서 일한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었죠. 문을 여는 시간이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노인이었어요.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서 앉으세요. 할아버지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국밥을 내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며 한숨을 쉬었어요. 요새 며느리가 안 와서 말이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래도 아들은 잘 있지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뭐, 바쁘죠 뭐.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네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관계의 허전함은 누구나 느끼는 거였어요. 할머니도 큰아들 생각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시면 됐어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할머니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웃었어요. 그래도 사장님 국밥은 여전하네요. 이 맛에 아침마다 오는 거죠. 그 말에 할머니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님들의 그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됐어요. 주방에서는 막내 아들 정태가 이미 육수관을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동선을 지시하는 모습이 능숙했어요. 오랜 시간 이 일만 해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태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파 좀 더 썰어둘까 봐요. 손님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보다야 그건 내가 더 잘 알잖니. 정태는 할머니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에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든든했어요. 정태는 대학도 가지 않고 어머니 곁에서 가게 일을 배웠습니다.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갈 때도 정태는 정시목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며 말렸습니다. 공부를 더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라고 했죠. 하지만 정태는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니, 저는 정시목이 좋아요.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정시목을 이어가야죠. 정태의 그 말이 할머니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20살짜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요. 그때부터 정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육수 끓이는 법부터 배웠어요. 고기 손질하는 법, 양념 만드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할머니만큼이나 능숙했어요. 손님들도 정태를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정태를 사람들은 신뢰했죠. 할머니는 정태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단단하구나. 정시목은 계속될 거였어요. 정태가 있는 한 이 가게는 무너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지켜온 정시목을 정태가 이어갈 거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 운동을 마치고 온 노인들, 밤샘 일을 하고 온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정시목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일상이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였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정시목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가게 안을 채웠어요. 할머니는 그 햇살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장 내일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새벽은 온다는 걸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커다란 캐리어 여러 개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누가 온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큰아들 정수였습니다. 큰 며느리 로라도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죠. 정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한국에서 살려고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던 아들이 갑자기 한국에 돌아온다니요. 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복도까지 시선이 훑고 지나갔어요. 마치 감정하듯이 말이죠. 옛날 그대로네요.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투에는 과거와의 단절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 집이 낯설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겉으로는 반가워하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큰 며느리의 눈빛이 할머니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애들도 대학 갔고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한국에서 살까 봐요. 어머니 곁에서 모시고 싶기도 하고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효도하겠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도 없이 20년 넘게 한국에 오지도 않던 아들이 갑자기 모시겠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겉으로는 환대하는 척했어요. 그래, 잘 왔다. 배고프지? 밥 먹어라.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큰 며느리가 먼저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도 큰 며느리의 눈은 쉬지 않고 주변을 살폈어요. 냉장고 안을 보고 찬장을 보고 싱크대 서랍까지 슬쩍슬쩍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혈압약은 드시고 계세요? 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먹고 있지. 당뇨는요?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시고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다 괜찮다.
걱정 마라. 할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큰며느리가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수건을 가져다 드리겠다는 핑계였어요.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 방으로 갔습니다. 큰며느리가 서랍장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을 뻗어 서랍을 열려는 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큰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뒀습니다. 아, 어머님. 수건 찾았어요. 큰며느리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수건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옷장에서 수건을 꺼내 큰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큰며느리가 수건을 받아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서랍장 쪽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들어있는 서랍이었죠. 거실에서는 정수가 자연스럽게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시목 많이 커졌다면서요? 체인점도 생기고요. 요즘 변호사님도 만나고 그러신다던데요.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변호사를 만난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아, 따로 물을 게 있어서 만났다. 할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막내 아들 정태가 들어왔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퇴근한 거였어요. 형? 정태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형,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정태가 다가가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도 웃으며 악수를 받았어요. 갑자기 온 거야. 깜짝 놀라게 하려고. 와, 진짜 오랜만이다. 형수님도 오셨네요. 정태는 순수하게 기뻐했습니다. 형이 돌아온 게 좋았어요. 가족이 다 모였다는 게 반가웠죠. 형, 나는 가게 일 때문에 먼저 들어가 볼게. 내일 천천히 얘기하자. 정태가 말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야 했거든요. 정태는 방으로 들어가 씻고 잠을 청했습니다. 정태가 방으로 들어가자 정수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쟤는 아직도 저 모양이네. 정수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생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한다는 게 한심해 보이는 듯 했어요. 대학 대신 정시목을 택했을 때도 정수는 똑같은 반응이었죠. 큰며느리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수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동생을 무시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피곤할 테니 쉬어라. 나도 자야겠다.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정수 부부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올 애들이 아닌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수 부부가 돌아온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할머니는 서랍장을 열어 병원 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히 큰며느리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놓아둔 약 봉투가 조금 움직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약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아까와는 위치가 달랐어요. 맞구나.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약 봉투를 본 거였어요. 약 이름을 확인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약 봉투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도 함께 숨겼어요. 더 이상 보이는 곳에 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 부부는 왜 돌아온 걸까요? 정말로 효도하려고 온 걸까요?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 좋은 게 아니라는 걸요. 할머니의 손이 외투 주머니로 갔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위치 추적기가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준 그 기계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야겠어.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정시목에 갔어요. 가게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수 부부가 변호사 만난 걸 알았을까요? 할머니가 변호사를 만난 건 극소수만 아는 일이었어요. 집에서 조용히 만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에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봤습니다. 본인 막내 아들 정태, 그리고 집안일을 돕는 처난댁이었어요. 정태는 아니었습니다. 정태는 일밖에 모르는 아이였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시목에서 일만 했습니다. 형과 통화할 시간도 없었고 형에게 그런 얘기를 할 아이도 아니었죠. 그렇다면 남는 건 천안댁 뿐이었습니다. 천안댁은 30년 전부터 할머니 집 청소와 빨래를 도와주던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천안댁을 믿었죠. 큰 며느님이 연락하셨더라고요. 라며 간혹 천안댁이 얘기를 해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막내 아들이 혹시라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변호사도 막내가 없는 시간에 집으로 불러 따로 만났었는데 늘 천안댁은 집에 있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천안댁일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안댁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준 건 아닐 거였어요. 아마도 큰 며느리가 물어보니 답했을 것이라 여겼어요.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천안댁과 큰 며느리의 동선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두 사람의 행동을 눈여겨봤어요.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 있는데 큰 며느리가 천안댁을 부엌으로 불렀어요. 천안댁,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갔어요. 부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천안댁에게 작은 종이백을 건네고 있었어요. 종이백에는 고급스러운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백화점 브랜드였죠. 고생 많으셔서요. 작은 거지만 받으세요. 큰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안댁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주세요.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천안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천안댁의 손에 종이백을 쥐어줬어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천안댁이 어머님이랑 같이 계셔서 제가 걱정 없이 지내는 걸요. 또 고생도 많으시고요. 천안댁은 결국 종이백을 받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명품 브랜드 스카프였어요. 천안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비싼 건데요. 괜찮아요. 그동안 감사한 마음이에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천안댁이 고마워하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거실로 돌아가 앉았어요. 천안댁이 종이백을 들고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천안댁이 지나간 후 할머니는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큰 며느리가 혼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쉽네. 큰 며느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천안댁에게 선물을 주고 정보를 캐낸 거였어요. 천안댁은 악의 없이 할머니의 상황을 얘기했을 겁니다. 병원에 다녀온 것, 변호사를 만난 것, 건강검진 결과까지요.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천안댁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천안댁은 그저 시어머니를 챙기는 며느리에게 성심껏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선물까지 받았으니 더 고마운 마음에 자세히 얘기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천안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부터는 집 안에서 말수를 줄여야 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삼가야 했고, 변호사도 집으로 부르면 안 됐죠. 그날 밤 할머니는 방에 혼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큰아들 부부가 갑자기 미국에서 들어와서 정신이 없네요. 대비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할머니는 한참을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준비 완료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답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문자를 읽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변호사가 준비되어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함께 본 별하늘이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자주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사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사람 마음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할머니는 서랍을 열어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치매 위험 단계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진단서를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서류들을 쌓아뒀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정수 부부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웃으며 밥을 차려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가게 일도 대충 얘기했고 건강 상태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변호사 얘기는 입에도 꺼내지 않았죠. 천안댁이 일하러 올 때도 할머니는 방에서 나와 거실의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천안댁과 큰며느리가 단둘이 마주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혹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몰랐으니까요. 천안댁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나요? 천안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천안댁 잘못 없어.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 그래도 뭔가 제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할머니는 천안댁을 안심시켰습니다. 천안댁을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천안댁은 그저 선의로 행동했을 뿐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정수 부부를 관찰했어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했습니다. 정수는 매일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검색했어요. 화면을 힐끗 봤더니 부동산 사이트였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찾아보고 있었죠. 큰 며느리는 집 안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거실, 주방, 심지어 할머니 방 앞까지요. 리모델링을 생각한다는 핑계였지만 할머니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정시목에 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생활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정수 부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요. 할머니는 외투 안쪽 주머니에 있는 위치 추적기를 자주 만졌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언젠가는 할머니를 구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가 오겠지.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수 부부가 움직일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을 위해 할머니는 계속 준비했어요. 마음의 준비도 실제 준비도 말이죠.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정시목을 지켜야 한다고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지켜온 그 가게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같이 정시목에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정수가 먼저 일어나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나도 가게 일 좀 도와볼게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했어요. 평생을 가게에 발도 안 들여놓던 아들이 갑자기 일을 돕겠다니요. 괜찮다. 내가 할 일도 아니고. 할머니가 말했지만 정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결국 정수는 할머니와 함께 정시목으로 갔습니다. 이미 막내 정태가 와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정태는 형이 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정태가 물었습니다. 정수가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나도 할 수 있는 일 하려고. 정태는 조금 의아했지만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형이 가게 일을 도와준다니 좋은 일이었죠. 형, 괜찮아?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이 정도야. 정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시목의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카운터로 갔습니다. 원래 카운터를 담당하던 박 실장이 자리에 앉으려는데 정수가 먼저 앉아버렸어요. 제가 할게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박 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사장님의 아들이 하겠다는데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시목의 시스템상 들어오면서 입구에 있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면서 바로 계산을 하고 카운터에서 바로 입력을 하면 그 주문은 주방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자리 잡은 가장 효율적인 동선이었죠. 그만큼 카운터 직원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정확히 빠르게 입력해서 주방에 전달이 되게 해야 했고 바로 계산도 해야 했으니까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급하게 들어온 직장인이었어요. 국밥 하나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포스기를 보며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화면이 예상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정수가 당황하며 다시 버튼을 눌렀죠. 잠깐만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손님은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어요. 뒤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있던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당황해서 포스기를 이리저리 만졌어요. 하지만 결제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박 실장이 다가와 도와주려고 했어요. 제가 할게요.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한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박 실장은 어쩔 수 없이 옆에 서 있었어요. 손님들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못 먹겠네. 다음에 와야겠네.
한 손님이 중얼거리며 기다리다 말고 나갔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막내 정태가 홀과 주방을 오가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국밥을 내오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속 움직였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태는 손님들에게 연거푸 사과했습니다. 그 사이 정수는 여전히 포스기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결국 박 실장이 옆에서 조용히 도와줘서 겨우 결제가 진행됐습니다. 점심시간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손님들은 원성을 쏟아냈고 직원들은 진땀을 뺐어요. 정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는 주방과 홀을 계속 오가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국밥을 내오고 반찬을 채우고 테이블을 치우고 쉴 틈이 없었어요. 원래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더 바빴습니다. 정수는 정태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 부릴 줄도 모르네. 동생은 완전히 노예 근성이야. 정수는 동생이 이렇게 일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대학도 안 가고 평생 국밥집에서 일하는 게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포스기에 보이는 전체 테이블 수를 헤아렸고 카운터에 찍힌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끄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릇수의 단가를 곱하고 회전율을 계산하고 하루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계산을 마친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본점만 해도 매출이 상당했어요. 체인점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며느리 로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로라를 방으로 불러 속삭였습니다. 본점만 해도 장난이 아니야. 정수가 말했습니다. 로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체인점까지 합치면? 로라가 물었습니다. 정수가 메모장을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최소 연매출이 수백억은 될 거야. 부동산까지 합치면 더 많고. 로라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정시목에서는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다른 직원에게 작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사장님 큰아들 왜 저래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일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바쁘지 않았는데 정수 때문에 모든 게 꼬였습니다. 내일도 오신대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태 실장님한테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고. 직원들의 말에 박 실장은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직원들을 달랬어요. 정태는 마지막까지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힘들었어요. 형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태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이 오랜만에 가게에 와서 일하려고 한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았어요. 익숙해지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정태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지키고자 한 정시목을 함께 운영하면 정태도 더 편해지리라 생각했죠. 정태는 주방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그날 저녁집에서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수가 가게에 나가서 일한 게 순수한 마음에서였을까요?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며 계산하던 그 눈빛이요. 할머니는 정수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게 규모를 확인하려는 거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정시목이 얼마나 큰 가게인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게에 나온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큰아들이 돈만 보고 있다는 게 슬펐어요. 가게가 가진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으로만 계산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정시목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어요. 외할머니, 어머니, 할머니로 이어진 3대의 역사가 담긴 곳이었습니다. 손님들과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곳이었죠. 하지만 정수에게는 그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돈이 되는 사업체일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막내 정태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손님들을 응대하던 정태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던 모습, 손님들에게 미소 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적어도 넌 마음이 있구나. 할머니는 안도하면서도 슬펐습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같은 배에서 낳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할머니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정시목을 정수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어요. 정수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정수의 기억은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아직 정시목이 작은 국밥집에 불과했어요. 본점 하나만 있었고 주로 나이 든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정수를 보며 말했어요. 야, 정수야. 너네 집 국밥 먹어봤는데 맛없던데? 그냥 할배들이나 먹는 집 아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창피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집안 얘기가 나오는 게 싫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수는 국밥집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 가자고 할 때마다 기죽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회사원이거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은 국밥집이었죠. 정수는 점점 집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을 돕지 않았고 집에도 늦게 들어왔어요. 엄마가 가게 얘기를 꺼내면 짜증을 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수는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유학은 왜? 영자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영어도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공부하고 싶다는데 막을 수 없었어요. 대신 걱정이 많았습니다. 타지에서 고생할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돈 걱정은 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하고 와. 공항에서 정수가 출국하던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잘 다녀와, 정수야. 건강 조심하고. 하지만 정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들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의 손 흔드는 모습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수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먼저 전화하면 짧게 통화하는 게 전부였어요. 정수는 항상 바쁘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느라 바쁘겠거니 생각했어요. 돈은 계속 보내줬습니다. 아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매달 송금을 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보내주며 유학생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정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미국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지만 미국에서 자란 교포였어요. 영자는 기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미리 소개도 없이 결혼한다고 통보만 하니 섭섭했어요. 어머니, 한국에서 결혼식 한번 할게요. 그때 오세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물론 간다고 했어요. 아들 결혼식인데 안 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루 만에 끝났어요. 정수 부부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혼여행도 미국에서 간다고 했어요. 그 후로도 정수는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전화로만 들었어요. 손주 얼굴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정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집안 얘기를 할 때마다 축소했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도 그냥 작은 식당을 한다고 대충 얼버무렸어요. 정시목이라는 이름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그냥 작은 식당 하나 해요. 정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밥집이라는 말을 하기가 창피했어요. 그렇게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회사를 다니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미국 친구들이 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정수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야, 너 여기 알아? 정시목이라고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국밥집인데 진짜 맛있던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진에는 정시목 간판이 찍혀 있었어요. 크고 현대적인 건물에 정시목이라는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국밥이라는 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 줄 서서 먹었다니까? 여기는 체인점이고 본점은 따로 있다는데 거긴 한옥 같다고 해서 거기도 또 갔었잖아. 친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수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시목이라고요? 정수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정시목을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체인점이 5개나 생겼고 매출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명 맛집으로 소개된 기사도 많았어요.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바뀌었어요. 이 정도였어?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국밥집이 이렇게 큰 사업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수는 더 자세히 검색했습니다. 본점 건물은 어머니 유영자 명의였고 체인점들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체인점들도 건물을 세운 거라 법인 명의로 부동산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재산 규모가 수백억은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아내에게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아내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로라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몰랐어. 그냥 작은 국밥집인 줄 알았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라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니까 반반 나누는 거 아니에요? 로라의 질문에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막내가 계속 일했으니까 더 받을 수도 있지. 그럼 안 되죠. 당신도 아들인데. 로라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내부 사정을 알아봐야 해. 물어볼 사람 없어요? 로라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생각해 봤어요. 집안 사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천안댁? 정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안일을 도와주는 천안댁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한국에 살 때도 일했었고 아마 어머니 성격상 일하는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으셨을 것 같았죠. 연락처 알아요? 알긴 알지. 결혼식 때문에 한국 갔을 때 연락처 받아뒀어. 로라는 바로 천안댁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어봤어요. 천안댁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구나 싶어서
성심껏 알려줬습니다. 사장님은 요즘 병원 자주 가세요. 건강검진도 받으시고요. 천안댁이 말했습니다. 로라는 더 자세히 물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변호사님도 자주 오시고 그래요. 천안댁의 말에 큰며느리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변호사요? 네, 가끔 집으로 오셔서 사장님이랑 얘기하시더라고요. 큰며느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천안댁도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어요. 할머니가 변호사를 만난다는 건 재산 정리를 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로라는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변호사를 만나고 있대요. 재산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해. 정수가 말했습니다. 로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어머니 자산 규모 제대로 확인했어요? 가서 해봐야지. 두 사람은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효도하러 간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며 일단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귀국은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확인과 선점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20년 넘게 돌아보지 않던 어머니를 갑자기 모시겠다는 건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 모든 퍼즐을 조용히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정수 부부가 왜 돌아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명확해졌어요. 할머니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정리를 더 미룰 수 없겠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수에게 정시목을 물려줄 수는 없었어요. 그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한편 정수는 할머니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상황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정보도 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으며 짜증을 냈어요. 뭐 이런 변호사가 다 있어.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직접 움직여야겠네요. 어머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알려주실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바로 정수가 직접 출근해서 매출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부는 계산을 마친 상태였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있을 때였어요. 큰 며느리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미국집 구경 한번 오시면 안 될까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큰 집 사진이 가득했어요. 넓은 정원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집이었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구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정수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손주들도 보고 싶어 해요. 한 번만 오세요. 미국 구경도 시켜드리고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관광 얘기도 나왔고 손주 얘기도 나왔어요. 좋은 제안처럼 포장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시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미국 정리하러 들어갈 때 같이 가셔서 관광도 하시고 여기 저희 집에서도 지내시고요. 한 달만 계셔도 좋아요. 큰 며느리는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사진도 여러 장 준비해뒀고 관광 코스도 짜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다. 정시목이 쉬지 않는데
내가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정수의 얼굴에 살짝 짜증이 스쳤어요. 어머니, 가게는 정태가 보면 되잖아요. 정태 그날 보니 일 잘하던데. 정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안 돼. 가게 주인이 한 달씩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와 정수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럼 바람만 하루 쐬자. 국내로 가까운 데 가서 말이야. 할머니의 제안에 정수 부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눈빛을 다시 교환했어요. 국내 하루.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어머님. 어머님도 피곤하실 텐데 먼 길 가시면 힘드시죠. 큰 며느리는 금방 동의했습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가까운 데 좋은 데 찾아볼게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 계획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 부부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숙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광지는 아니었습니다. 정수가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신호 약한 지역이어야 해. 사람도 없고. 큰 며느리도 옆에서 같이 검색했습니다. CCTV도 없는 곳이 좋겠어요. 인적 드문인도 쪽으로요. 두 사람은 꼼꼼하게 장소를 찾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 휴대폰 신호도 잘 안 터지는 곳, 사람 발길이 거의 없는 곳을 말이죠. 정수가 위성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한 지역을 확대해서 봤어요. 여기, 사람 없네. 정수가 말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임도였어요.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큰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장소를 저장했어요. 다음 날 아침 큰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곳 찾았어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대요. 큰 며느리는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냐고 물었어요. 강원도 쪽이에요. 드라이브 하기도 좋고요. 큰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짜리를 고른 이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만일 정수 부부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하루 안에 뭔가 일이 벌어질 거였어요. 할머니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방에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외투 안쪽에 있는 위치 추적기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완충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죠.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만일을 대비해 준 거였어요. 할머니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할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재생해보니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녹음기를 외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되었어요. 정말로 정수 부부가 뭔가를 벌일까요? 아니면 그냥 효도 여행일까요?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만일을 대비하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생기면 다행이고.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받았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일 출발합니다. 큰아들 부부랑 여행을 가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강원도 쪽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곳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르신 위치 공유 확인했습니다. 추적기 작동하고 있죠? 네, 확인했어요. 조심하십시오. 혹시 모르니 녹음기도 챙기시고요.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준비해 주세요. 네, 어르신. 제가 계속 위치를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이상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자식들과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까지 대비해야 한다니요. 할머니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막내 정태가 새벽 일찍 나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가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정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응, 너 혼자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가게 걱정은 마시고 푹 쉬다 오세요. 정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 간다는 것만 알았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태가 나간 후 정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출발할까요? 응, 가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외투를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외투 안쪽에는 위치 추적기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정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막내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혹시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정태를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어요. 정수가 운전석에 앉았고 큰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 잘 모시고 다녀와. 출발하기 전에 정태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수가 대답했었죠. 당연하지. 그때 정수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식적인 미소였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산이 많아졌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할머니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어미에게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외투 안쪽의 위치 추적기와 녹음기가 현실을 일깨워줬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야 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점점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곧 알게 되겠지.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수 부부의 진짜 목적을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깊은 산이었어요. 할머니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집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 큰아들 부부, 막내 정태, 처남댁, 그리고 변호사까지 자리했습니다. 막내 정태는 충격에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야 진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형이 어머니를 산속에 버렸다는 사실을요. 정태는 형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 물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요. 큰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었죠. 어머님 여행이 고되셨나 봐요.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정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피곤해서 쉬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새벽같이 정시목에 나가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어요.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정태는 안도했지만 곧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산속에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정태는 믿을 수 없었어요. 형, 이게 무슨 짓이야? 정태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여행이 고되셔서 쉬신다더니 거짓말이었어? 정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큰아들 정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해야, 정태야. 그게 어머니를 그동안 우리가 찾느라 내가 괜히 걱정할까봐. 아니, 어머니를 잃어버렸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뭐, 버리고 와. 형이 사람이야? 진짜 길을 잃었던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일부러 어머니를. 정수가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그래요. 우리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길을 잃었던 거예요. 큰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연기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우리가 한국이 오랜만이다 보니 길을 잘 몰라서.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침착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놓인 작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의 목소리였어요. 하루면 충분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강렬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다음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신호도 안 터지네. 좋아. 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큰 며느리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폰은 차에 두고 가세요. 녹음기에서 계속 소리가 나왔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 엔진 소리, 멀어지는 소리까지 선명했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녹음기를 내려놓고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위치 추적기 기록이었어요.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손에 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르신의 위치 기록이 있습니다. 위치 기록이 두 가지죠? 하나는 어르신 옷에 부착되어 있던 거고, 하나는 어르신 핸드폰 위치로 기록된 겁니다. 변호사가 지도 위에 빨간 점을 가리켰습니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차량이 유턴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23분이었고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차량이 떠난 후 7분 30초 뒤에 완전히 그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핸드폰으로 추적한 위치는 거리낌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정태는 형을 노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형, 정말로 그런 거야? 정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정수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근데, 추적기요? 그럼 어머니가 우릴 의심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먼저 우릴 믿지 않으신 거잖아요.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맞아. 의심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오지 않더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들어와서 가게 일을 돕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수가 다시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떻게 아들을 의심하세요? 할머니가 정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와 내 어머니, 내 할머니가 국밥집 하던 걸 쪽팔려 하고 창피해 하던 거 다 안다.
할머니의 말에 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내 유학비를 내가 뭘로 대줬겠니? 다 그 국밥집에서 번 돈으로 해준 거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다른 방향으로 공격했어요. 어머니가 치매기가 벌써 오셨나 보네요. 어머니 병원에서 치매라고 했다면서요? 큰 며느리의 말에 정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치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간 것도, 치매 진단을 받은 것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정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치매 위험 단계일 뿐이야. 아직 치매가 아니다. 할머니가 다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불이 나게 들어왔구나. 할머니의 말에 큰 며느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천안댁이 그랬잖아요. 치매라고. 그래서 변호사 불러서 재산 얘기하고 있다며. 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천안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그냥 물어보길래 들은 걸 말했을 뿐이에요. 천안댁은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천안댁을 바라봤습니다. 천안댁 탓할 거 없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치매이길 바란 게 아닌가 싶구나. 할머니의 말에 정수 부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안댁은 계속 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천안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태가 천안댁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천안댁 잘못 아니야. 괜찮아요. 정태가 말했습니다. 정태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수를 향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국밥집 하는 게 그렇게 젊은 너에게 창피했다면 넌 그 돈도 받지 말았어야 말이 맞는 거란다. 할머니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어요. 할머니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어르신께서는 이 문제를 크게 공론화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단 장남 김정수 씨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제외라니요. 상속 제외라니. 정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 높였지만 변호사는 묵묵히 남은 내용을 읽었어요. 정시목 본점을 제외한 가맹점들의 모든 자산은 여전히 법인 소속이며 차남 김정태 씨가 대표이사 겸 경영 책임자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정시목 본점은 아직 유영자 어르신의 명의이며 어르신 사후에 유언장을 통해 정리됩니다. 정태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태가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넌 이미 자격을 증명했어. 매일 아침 새벽부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수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수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어요. 큰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겁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안댁은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정태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새벽이었습니다. 정시목 앞에 정태가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매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정태가 문을 열고 간판불을 켰어요. 정시목이라는 글자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시목은 계속될 거였습니다. 마음과 정을 나누는 곳으로 말이죠.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맡겨진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태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왔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육수가 끓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시목의 새벽은 오늘도 변함없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지켜온 이 가게를 이제 정태가 지켜갈 거라고요. 100년 동안 지켜온 유산이 이어져 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지키고 싶은 것이 있겠죠. 그것이 영자 할머니처럼 대대로 지켜온 가게일 수도 있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꿈일 수도 있겠죠. 여울목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고운님들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지켜질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